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지식 유통의 에어비앤비를 자처하는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네. 지식을 여유분으로 갖고 계신 분과 네. 그분의 지식이 잠깐 필요하신 두 분들 연결해주는 이게 저희의 수익 모델, 사업 모델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에어비앤비와의 차이점은 에어비앤비는 그렇게 해주고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우리는 이쪽 분한테도 출연료 드리고 이쪽 분한테도 감사합니다 드리고 중간에 뭐 잘못하면 되게 욕먹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네. 그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우리도 쿠팡이 돼야 돼. 그래서 쿠팡. 고민 중입니다. 쿠팡도 흑자가 됐다는데. 그러게요. 예. 쿠팡만 또 못한 예, 오늘 네. 쿠팡 얘기를 쿠팡 해볼 이야기를 좀 겁니다. 해볼 겁니다. 예. 네. 권순우 취재 팀장이 쿠팡이 뭐 좀 달라졌나 봐요. 예. 실은 언더스탠딩이 사실은 몇 달 전에 또 한 분 모셔서 쿠팡 흑자를 우리가 예언했죠.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예언했습니다. 네. 그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뭔데 그런 무슨 근거로 그러냐? 네. 네 느낌으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예. 뭐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만 두고 보십시오. 네. 곧 흑자 전환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맞췄죠? 맞췄지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너무 정확해서 문제입니다. 욕을 좀 먹어서 그렇지. 유익하고 정확하고 날카롭고 예. 뭐 언제쯤 되겠죠 뭐. 네. 겸손만 갖추면 됩니다, 우리. 저희는 네. 겸손. 네. 잠시 잠시 후에 후에 권순우 취재팀장 만나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님, 예. 쿠팡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겸손하게 겸손한 슈퍼스타 권순우입니다. 네. 하나도 겸손한 것 같지가 않아. 오늘은 괜찮아요. 증시가 올랐으니까. 네. 언더스탠딩 이런 느낌이구나. 예, 유익해서 내가 아쉬우니까 듣기는 듣는데 네. 참 마음에는 안 든다. 그죠? 오늘은 모든 게 용서되는 날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쿠팡. 예, 쿠팡 흑자가 얘기 냈죠. 하기 앞서서 예. 제가 바카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카스? 예, 마시는 바카스? 그냥 뭐 짧게 쿠팡 네. 얘기하기 전에 예. 네. 이게 한국 시리즈 이제 프로야구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좀 보고 있었는데 네. 경기 진짜 재밌었거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안 올라와가지고 음. 이기는 팀 우리 팀으로 응원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막 한 번은 누가 이기고 한 번 저쪽이 이기고 막 그러다가 그 뉴스를 보다가 바카스를 먹으면 야구를 잘한다. 그래갖고 이제 한국 도핑방지위원회가 바카스를 도핑으로 금지 약물로 분류해서 KBO 선수들한테 바카스를 먹으면 도핑에 걸린다. 라고 통보했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올린 거죠. 어디가요?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도핑방지위원회. 예. 완전 약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네. 거기에 이제 거기 리스트가 있거든요. 예. 어떤 약물,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럼 그분들은 스포츠 선수들을 임의로 당신 와보셔 도핑 테스트 합시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데 갑자기 이걸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 리스트 같은 것도 만들고 네. 예. 거기가 이제 MHN 스포츠라는 데서 보도를 했어요. 바카스가 그러니까 도핑방지위원회가 바카스를 금지 약물로 분류를 했다. 그러면서 바카스에는 알 수 없는 생약 성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금지를 네. 시켰는데 이거를 제가 그 약물 리스트 검색해 보니까 진짜 있어요. 바카스, 그렇습니까? 바카스 D, 바카스 F. 그래서 프로야구, 프로농구, 여자 프로농구 등 정규 시즌 및 포스트 시즌 경기 중으로 간주되오니 주의하세요. 야. 그래서 경기 중 금지 약물 사용 주의 사항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걸까요? 그 우리도 이렇게 바카스를 먹으면 뭔가 좀 기운도 좀 나는 것 같고 네, 네. 타우린이 들어있죠. 타우린. 이게 뭐가 좀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카페인도 있죠? 예.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뭐가 예, 예. 뭐가 아닌 거예요? 금지 약물이 아닙니다.
그 방금 보여준 건 뭐예요? 방금 그래서 보여준 지금 건?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아니, 일단- 괜히 좋았잖아. 네, 그래. 엄청난 바카스 약간 먹어 힘나겠네?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은 이제 바카스 제가 광고를 해드린 건가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도 아니 편의점 가면 다 사 먹을 수 있는 바카스를 왜 우리만 못 먹게 하냐? 라는 불만이 쇄도했다라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보면은 여기에 바카스 D에게 중국 수출용이라고 써 있고 바카스 F에 구미 수출용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내수용이 아닙니다. 둘 다. 예, 둘 다 내수용이 아니라는 게 하나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성분 중에 생약 성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생약 성분이라는 게 로얄 젤리, 인삼 농축액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일단 내수 품목에는 그의 문제가 안 되고 이 생약이라는 거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단일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약 성분에 그러니까 로얄 젤리에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딱 규정해내기가 어려워요. 네. 그거는 그 홍삼도 마찬가지고 예. 뭐 생약 성분 소화제, 숙취해소제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잣대를 적용하면 뭐 한약재라든지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도라지, 감초, 황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해?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도핑 물질이냐 아니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도핑 물질을 딱 특정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생약 성분이다 보니까 그게 하나 있고 네. 아까 제가 수출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수출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자체가 10년 동안 없었던 품목이다. 수출을 안 하니까. 예, 예. 품목으로 잡혀 있긴 제품 한데 리스트에는 있는데. 예,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지는 않은 품목이고 그러면 뭐야? 우리가 국내에서 사 먹는 바카스와 와. 예, 수출용 수출용 바카스가 바카스는 성분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게 뭐야? 정확하게 그게 성분에서 생약의 어떤 성분 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네. 무슨 그러니까 말씀입니까? 타우린 몇 그램 네. 요거는 딱 잡히잖아요. 예. 타우린이란 물질이 있으니까. 예. 근데 여기서 홍삼, 뭐 로얄 젤리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도핑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건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엄격하게 도핑 테스트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지 모를 성분이 들어 있으니까 일단 저놈은 조심해라. 조심. 예. 옐로우 카드 이해는 되고. 예, 예. 그리고 야 그거 그냥 생약 들어간 건데 왜 증거도 없이 뭐라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그걸 안 팔아요. 예, 생산 우리나라에도 자체를 안 팔고. 그러니까 수출용으로 하는 거는 10년 전부터 안 만들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요. 또 이게 예전에는 바카스를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 의약 외품 뭐 이렇게 팔았는데 예. 이게 현재는 이제 식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핑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아. 알겠어요. 예, 그리고 알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지금 생산하지 않는 품목이 이 기준이 애매하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야, 진짜 이상한 거네. 예, 그래가지고 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국내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바카스를 먹을 수 있게 프로 구단의 자료를 배포하겠다. 라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해프닝이네 일종의. 아. 바카스만 좋았네. 그러게. 뭐- 바카스 지금 몇 분을 얘기해 준 거야? 10분을 얘기해 준 거야. 바카스. 뭐 보고 계신 바카스 관계자가 계시다면 뭐라도 저희, 이렇게 좀 뭐. 저희 언더스탠딩 좀 그래. 밀어주십시오. 바카스라도 좀 한 박스라도 보내고. 아, 진짜 동아제약이 그걸로 살아났죠. 바카스 진짜 팔리죠. 원래 바카스가 최초에는 알약이었어요. 옛날에요? 처음에 동아제약이 처음에 만들 때는 네. 알약이었어요. 피로 회복제. 예. 당연히 약국에서 파는. 어허. 그러다가 먹기도 어렵고 애매하잖아요. 예. 그래서 앰플로 만들었다가 앰플 뭔지 압니까? 아, 이게 똑똑 이렇게 어.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나요? 그 뭐 유리가루 들어가고 뭐 그런 사고들. 그래서 고민하다가 바카스 D. 병에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됐다. D가 붙은 이유가 어. 마시는 바카스다 그런 뜻이에요. F는 뭐예요, 그럼? 그거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바꾼 겁니다. 그럼 2로 안 하고 왜 F로 했대요? F예요. D, E, F 왜 E라고 안 하냐? 예.
취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한 커플은 못 넘어. 그 이프로님의 예리한 질문 때문에 제가 맨날 뜨끔뜨끔 하는데 아. 딱 야, 찬스다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야, 진짜 얇은 지식이네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쿠팡 얘기 해볼게요. 예. 3분기 1,000억 원에 1,03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8년 예. 만에 처음이고 로켓 배송 이후에 첫 분기 흑자입니다. 그래서 쿠팡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갖고 왔는데 최대로 봤을 때는 이제 58%가 떨어졌지만 오늘은 22% 올랐다. 와, 많이 이게 올랐네. CPI 그 조금 잘 나온 효과, 좀 예. 덜 나온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쿠팡만 오른 건 아니고 이제 아마존도 주가도 한 12% 정도 올랐는데 오늘 이따 말씀드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3.5% 정도. 요즘에 3.5% 오른 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제가 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좀 미안했던 카카오페이 상한가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예. 카카오뱅크 20%. 야, 요즘 카카오뱅크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예. 그 매출은 27% 성장했고 적자는 작년에 3천억 정도 적자 났는데 흑자가 1,000억이니까 4천억 정도 개선 효과가 있었어요. 예. 오늘 얘기 드리는 것에 대한 결론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사실상 쿠팡이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왜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게 결론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2차전은 버티컬 커머스와 종합 커머스의 대결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쿠팡이 이번 실적을 두고서 왜 잘 나왔냐 그랬더니 물류 네트워크 투자의 결실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쿠팡이 뭐 물류 네트워크 투자 많이 한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뭐가 결실이라 그러는 거냐? 이게 물류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영역이에요. 그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하고 예.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첨단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게 뭐가 자동화가 되고 뭐가 했던 걸 정확하게는 얘기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쿠팡 물류 인프라가 한 축구장 하나 500개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예.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서 물류 중에 제일 어려운 데가 신선식품입니다. 신선식품은 일단 재고 관리가 되게 어려운데 전 세계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의 몇 퍼센트 정도가 그냥 버려질 것 같으세요? 먹을 수 있는 거. 식량에 먹고 남은 거 말고. 물류가 잘못돼서 뭐가 됐든. 하여간 우리가 기껏 농사지어서 버리는 식량의 양, 예, 먹을 수 있는. 많이 한 절반은 100을 생산하면 얼마를 버리냐 뭐 이런 예, 예, 느낌입니까? 한 30에서 50? 오, 30 정도 버릴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정확하십니다. 40%. 야.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그새 좀 더 버리네. 결국은 이제 물류 문제잖아요. 예. 이게 딱 물류가 꼭 이 안에서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너무 멀리까지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쌀이 남아도 어디나 다 보낼 수 없잖아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까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물류가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쿠팡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신선식품의 재고 손실을 지난해에 비해서 50%를 줄였다. 원래 그 정도 버리는데 원래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 그 전에 비해서 50%를 줄였다는 거는 재고를 엄청나게 재고 손실을 아낄 수 있었다는 거고 이게 그 기술적인 칠평과 풀필먼트 서비스 라스트 마일 물류를 통합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워낙 이 시스템이 되게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선 물류를 할 때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콜드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선선한 온도로 유지하는 이 콜드 체인이 신선에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물류 시스템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배송이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콜드 체인 배송 네트워크가 구축할 필요가 없었다. 뭐라고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콜드 체인 배송 네트워크라는 거는 예. 이 운송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온도를 좀 낮게 유지를 해주는 콜드 네, 체인, 네. 뭐 냉동 창고, 네. 냉동 차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앞단에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물건이 굉장히 빠르게 배송이 되다 보니까 굳이 콜드 체인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배송 속도가 빠르니까 예, 예. 원래는 오래 걸리면 냉장차로 해야 되는데 예, 워낙 예. 빨리 가게 만들다 보니까 굳이 냉장차 안 써도 되더라. 예. 바로바로 그냥 집으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예, 그게 일반 소비재 배송 트럭으로 이제 신선식품을 배송할 수 있을 정도로 물류 시스템이 효율화됐다. 아,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AI인가? 예측 기능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물건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빨리 가지고 올지, 그리고 소비자가 이걸 언제 찾을지에 대한 예측. 예측이죠 결국은. 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로켓 플래시 당일 배송 같은 경우에 자정 전에 저 연락하면은 아주 오전 7시 전에 받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서 이제 당일 배송은 아침에 주문하면 이제 저녁에 배송하는 서비스가 생겼거든요. 그리고서 로켓 배송 센터가 전국에 168개고 10분 안에 배송할 수 있는 배송센터 주변의 소비자가 3,400만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배송센터에서 10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입고 출고를 잘 분석을 해서 체류 시간을 줄이고 신선식품을 상하기 전에 배송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이 전체 제품의 85% 이상을 박스 포장 없이 배송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포장재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예. 뭐 박스를 이렇게 여러 명 실으면 박스는 부피가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운행 횟수도 좀 줄일 수 있었다. 이런 건데 이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우리나라의 이제 3대 커머스 업체라 그러면 쿠팡, 네이버, 이마트거든요. 네. 이마트에는 이베이 코리아가 붙어 있죠. 예. 근데 이마트가 그래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이 전국적으로 콜드 체인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냉장 창고. 냉장 창고 거기다 냉장차 뭐 이런 부분들이 식품을 워낙 잘 다루고 네. 현지와의 어떤 관계들도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예. 신선식품을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강점이었어요. 예. 그리고 쿠팡은 공산품 쪽에서의 품목은 다양하지만 신선식품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그랬던 이마트가 거기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럼 공산품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인수했던 데가 이베이 코리아였어요. 예.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붙여서 한번 싸워보려고 했던 건데 쿠팡이 공산품뿐만 아니라 신선식품에서도 이런 효과를 발생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더 이상 이마트가 가질 수 있는 커머스로서의 강점이 굉장히 퇴색이 돼 버렸어요. 야 냉장고가 필요 없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아. 이 시간에 누가 뭘 주문할지 우리가 예상해서 미리 갖다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 미리 요게 잘 팔릴 거라고 오늘 생각돼. 딸기 얼마나 팔릴지를 미리 예상해서 딱 그거 앞에까지 갖다 놓는 거지. 일단은 딸기 13톤 보내주세요 한 다음에 그렇죠. 주문 받다 보면 어. 진짜 13톤이야. 딸기 도착했죠? 어. 주문 들어왔죠? 바로 보낸다. 그걸 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한다는 거니까 보내는데 전국에 다 또 배송센터가 있어서 그 배송센터까지만 가면 1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물류를 구축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제품을 한 번이라도 구매한 활성 고객은 1,800만 명으로 7%가 늘었고 1인당 매출은 38만 원으로 19%가 증가했습니다. 국내 소매 시장 성장률이 17%, 온라인 성장률이 12% 정도 되는데 예. 쿠팡의 매출 성장률은 27%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평균보다 쿠팡이 더 많이 성장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경쟁사들의 점유율은 줄어들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커머스 회사들은 실적을 좀 많이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냐 그리고 점유율이 얼마가 나오냐가 제일 큰 경쟁이에요. 여기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 규모 면에서 점유율이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조금 쪼그라들어가지고 만약에 쿠폰을 뿌린다거나 예. 그런 것도 그럼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쿠폰도 줄여야 되고 악수는 악이죠. 물류도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줄어들게 되는데 예. 점유율도 올라가면서 이익이 같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굴욕적인 건데 쿠팡이 2분기 말에 와우 멤버십 가격을 2,990원에서 4,900원으로 올렸어요. 올렸죠.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줄어야 됩니다. 네. 아니면 성장세가 둔화돼야 됩니다. 예. 근데 한 1,800만 명 정도 되는 활성 고객 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쿠팡이 가격 책정 잘못했다는 얘기죠.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비싸게 받았어도 됐던 거다는 거죠. 그 중간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석을 하기로는 제가 왜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OTT에서 손흥민 경기를 볼 수 있게 해준 OTT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쿠팡에서 볼 수 있어요? 쿠팡 예, 예. 플레이에서 볼 수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스포티비하고 무슨 제휴를 했는가?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이게 그 아까 당일 배송 로켓 프레시 이게 뭐 밤에 하면 아침에 오고 아침에 하면 저녁에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가 되면서 예. 락인 효과가 더 강해졌다. 그냥 뭐가 됐든 어쨌든 굉장히 락인 효과가 강해졌다라는 거를
이번에 그 쿠팡의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가격을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는데도 이탈이 없더라.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럼 쿠팡의 점유율이 올랐으면 뭐 이마트 쓱 배송이나 뭐 마켓컬리나 이런 데는 둘 다 줄었습니까? 어디가 더 많이 줄었습니까? 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아시겠죠. 이게 네. 시장 성장세보다 더 갔을 때. 당연하죠. 어. 네. 근데 점유율을 다른 데 점유율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왔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벽 배송 시장에서 커머스 업체들이 하나둘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롯데가 새벽 배송 철수했고 그 원래 네이버도 이거 아니다. 새벽 배송 철수했었고 그 어디야? G마켓도 새벽 배송을 도입한 지 7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고 예. BGF, GS 리테일 예. 이런데 편의점들도 새벽 배송해 보겠다고 여기서 줄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캐시버닝 치킨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게임이 언제 끝나냐? 네. 그러면 자금력이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밀려서 하나둘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점점 빠르게 점유율이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쿠팡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여기서 락인 효과가 강해지고 점유율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다른 데가 같이 캐시버닝을 하면서 따라오는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 둘씩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못 따라간다. 라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지금 단계에서 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중에 요새 부동산 PF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생보사 뭐 PF, ABCP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때 취재하자 들었던 얘기 중에 공 기자 물류센터 투자한 애들 좀 봐봐. 물류센터 지으면서 PF하고 ABCP 돌렸던 애들 어떻게 됐는지 봐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ABCP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지금 신규 물류센터가 한 55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15개의 사업장이 지연이 되고 있다. 자금 조달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서 제가 그 JJL 코리아라는 물류 관련한 분석하는 회사의 리포트 3분기 서울 근처를 봤는데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3분기 기공급 및 4분기 공급 예정 물류센터예요. 네. 이게 지금 한 26개 정도가 돼요. 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26개의 물류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게 3분기, 4분기입니다. 예. 내년 거는 표시 안 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때 진짜 그 커머스 업체들이 물류 경쟁을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을 때 너도 나도 물류센터 짓고 하나라도 더 짓고 막 하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PF 금리도 막 엄청나게 높게 가져가고 이거 하면은 10%만 투자하면 10배 먹는 게임입니다. 그래갖고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좀 이게 결과적으로 나온 상황이고 한 올해에서 한 최근 몇 달 동안 야 물류센터를 안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머스들이 이제 더 이상 쿠팡과 이게 경쟁을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꺾인 모습들이 물류센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빠른 배송해야 되니까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쿠팡하고 점유율 게임에서 지면 안 되니까 쿠폰도 뿌리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이 하나둘씩 포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물류센터에 자금이 돌지 않는 다 지어도 임차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물류센터의 포화 상태. 그러니까 포화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 커머스 업체들이 물류센터를 더 많이 매입하고자 했다 그러면은 포화가 아니겠죠. 예. 근데 더 이상 물류로 경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들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공급이 꽉 차버리는 예. 그런 일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예. 콜드체인 관련한 물류센터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예전에 야 쿠팡이 지금 잘 못하는 거는 콜드체인 식품 물류야. 예. 그래서 쿠팡이 아무리 물류센터를 많이 가져가더라도 식품 카테고리 정도는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좀 콜드체인이 좀 더 비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더 이상 커머스 회사들이 여기다 비벼볼 생각을 안 하니까 콜드체인 관련한 물류센터가 필요하지 않게 됐고 그리고 쿠팡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물류가 잘 돼서 신선식품 아니어도 신선 콜드체인 아니어도 우리가 배송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콜드체인이 남아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권 팀장님 말씀은 일종의 그 치킨 게임이 끝나가는 신호가 보인다. 그런 거죠. 해석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는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이다.
안 되는데 그러면 가격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러면 요즘 쿠팡 가격이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네. 예전에는 쿠팡이 예. 아유 검색해보나 마나 쿠팡이 싸 네. 였는데요. 네. 슬슬 비싸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콜드체인 업계에서는 끼워 팔기까지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온 면적을 임차하면 우리가 상온 면적을 같이 빌려줄게. 아하. 이런 변화들이 물류 회사들, 커머스 회사들의 치킨 게임이 약간 조금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이 여파가 부동산 경기와 연결이 되고 네.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거기를 따라갈 수 없게 되면 기존에 투자를 많이 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여기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거는 영업이익인데 에비타 마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점점점 격차는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그럼 이마트는 어떻게 됐냐, 여기서 그 영업이익이 1,007억 원으로 마이너스 7%를 기록했고 컨센은 한 26% 정도 하향했습니다. 예. 이마트가 한때 8천억 이상 벌던 회사거든요. 근데 분기 영업이익이 한 1,000억밖에 안 되고 여기서 할인점 성장률은 6.4%로 선방을 했는데 쓱닷컴 영업이익은 0.1% 늘어나는데 그쳤고 거래 규모는 5% 역성장을 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다라는 건 점유율을 뺏겼다는 거고. 그러네요. 쓰기. 예.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격차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전에 이걸 인수했을 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예상을 했냐면 아무래도 이마트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가 그렇게 물류가 잘 돼 있는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신세계가 조직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물류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을 해야 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 경쟁에서 이탈하고 버티지 못. 그때 그래가지고 정영진 부회장이 우리는 부동산 자산 팔아갖고 디지털 자산을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땅 막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그런 투자를 하지 못하고 예. 점유율은 오히려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에 대한 비판 의견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영진 부회장이 이번에 SSG가 야구 1등 해가지고 예. 뭐 되게 기분 좋잖아요. 예. 분위기도 좋은데 뭐 그 노브랜드도 뭐 잘 되고 뭐 도스코파스 와인 해가지고 거기도 미끼 상품하는 것도 잘 되고 여기에 뭐 펫 그 반려동물 용품점 뭐 이런 것들도 잘 되고 한 건 알겠는데 정말 그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로서의 본질적인 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게임은 아예 진검승부의 치킨 게임에 얼마를 집어넣고 이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냐 없냐를 게임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커머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 20%, 18%, 뭐 14% 이 정도예요. 예. 근데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커머스에서 점유율이 4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커머스 시장은 아직 그러니까 독점 시장이라고 보기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날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국가들이 1위 커머스 회사 보통 40%씩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셋이서 강자였다 그러면 최소한 이마트는 이탈한 것 같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이버는 왜 CJ 대한통운이랑 같이 해서 네이버 무슨 도착 보장 서비스? 예, 뭐 하여튼 쿠팡처럼 굉장히 빨리 도착하는 걸 약속하는 배송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예, 뭐 예.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하여튼 네이버 쇼핑이 점유율로만 보면 더 높긴 높잖아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그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네이버 도착 보장 솔루션을 설보였는데 예. 이게 NFA라 그래가지고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조금 방식이 달라요. 이게 기존에 있는 커머스 회사들이 물류센터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네이버는 자신들이 플랫폼을 포함하면서 직접 물건을 매입하지도 않고 예. 거기에 창고를 두지도 않고 물류도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요. CJ 대한통운이 하죠. 예, CJ 대한통운을 비롯해서 파스토, 품고, 생각대로 이런 데들하고 이번에 같이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신들은 그런 아까 여기서 그 물류센터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이거를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는 그런 솔루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네이버가 하고 나머지는 파트너십을 해서 가져가는 게 얼라이언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그 앞으로 이게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하면서 물류사들을 계속적으로 그 넓혀갈 계획이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타이밍상으로 좀 되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어떤 그 플랜이 괜찮습니다.
그것도 이제 알리바바나 이런 데들도 주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쟁의 모습이 예전에는 점유율을 높이고 프로모션을 하고 그런 경쟁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빨리 배송을 할까 하다가 그 쿠팡은 아예 정통적인 방법, 아마존의 방법으로 그걸 해서 지금 나머지 경쟁자들을 하나둘씩 이탈시키고 있고 예. 네이버는 그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솔루션 방식으로 물류회사들하고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게임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식품 카테고리까지 쿠팡이 가져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는 지금 여기서 진짜 그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이거를 조금 더 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끝났다. 커머스 시장은 이제 쿠팡이 평정할 것이다. 원탑이 된다. 원탑이 된다. 그러고서 그러면은 그냥 아예 끝난 거냐 게임이. 커머스의 게임은 그냥 쿠팡으로 끝난 거냐? 아니다. 그럼 뭐냐? 이제는 버티컬 커머스들과 종합 커머스들의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 두 개 차이는 뭡니까? 예를 들면 무신사. 네. 옷만 파는. 예, 쿠팡에 가도 옷이 다 있는데 예. 옷은 뭔가 무신사에서 사야 될 것 같은 옷은 왠지 언더스탠딩에서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그렇지, 있으면 그렇지.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그렇게 되면은 커머스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1등을 하고 있지만 예. 그리고 이거를 종합으로 다이다이로 딱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애는 이제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카테고리를 하나씩 뺏기면은 굉장히 좀 약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패션에서 대표적으로 무신사가 있다 그러면 아니면 저기도 있죠. 뭐 카카오의 지그재그. 예. 이거 그러니까 소비자가 파편화가 돼 버리면은 이 중앙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지상파 채널이 지상파 3사가 전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정말 스마트하고 정말 지적인 호기심이 있고 정말 이 시대의 시민들은 언더스탠딩만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아무리 지상파가 거기에 독점력을 갖고 있다고 너무 뻔뻔하게 얘기했나요? 저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네. 야금야금 뺏기게 되면 이 예. 시장은 성장성을 점점 잃게 돼요. 어. 근데 거기서 무신사 같은 패션 브랜드들, 지그부데그 같은 패션 브랜드들이 이 커머스의 버티컬한 영역들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예. 예를 들어 올리브영 요새 엄청 잘하거든요. 예. 이게 옴니 채널로 해서 매장과 이커머스를 같이 하면서 예.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반 공산품 사듯이 사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면 뭔가 올리브영 같은 전문 채널들이 이 카테고리를 야금야금 먹어가게 되면 예. 쿠팡이 실제로 시장 사이즈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머스의 2차 대전은 종합 커머스 대 버티컬 커머스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흐름은 플랫폼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카카오 얘기하면서 오픈 채널이라는 그런 오픈 채팅이라는 플랫폼은 종합적인 메신저는 누구나 이렇게 한 군데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대로 뚫고 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특정한 컨셉을 가진 메신저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각종 영역들을 하나둘씩 잡아먹을 수 있는 부분들 그것들이 커머스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차 대전이 시작되는 아예 초입 단계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만약에 이 주제를 다시 다룬다면 거 봐요. 겸손한 슈퍼스타 권순우가 얘기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언더스탠딩에서 방송한 게 다 이루어집니다. 라는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보는 포인트 경쟁의 포인트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네요. 이제는 버티컬이냐 아니면 종합이냐. 종합이 버티컬에게 얼마나 뺏길 것이냐. 버티컬만의 경쟁력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뷰티나 패션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그 취향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카테고리에서 먼저 나타나게 돼요. 그 말은 종류를 많이 갖다 놔야 되는. 세분화되는 쿠팡이 그 많은 걸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어. 옷이 종류가 한두 개냐? 그걸 어떻게 갖다 놔? 무신사는 있던데? 뭐 이런. 그리고 종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자기의 맞춤형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쿠팡 가서 그냥 거기 고르고 있는 것보다 나에게 뭔가 호흡이 잘 맞는 그 일반적인 공산품 뭐 연필 지우개 뭐 이런 거 살 때는 쿠팡 가서 당연히 하지만
뭔가 의류라든지 뷰티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뭔가 나의 가치가 투영되잖아요. 그럼 가치가 투영되는 영역에서 버티컬한 플랫폼들이 생기면 예. 나중에는 이렇게 패션이나 뷰티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경하러 잡지 보듯이. 그러면은 굳이 쿠팡에서 그런 구매를 안 하게 될 때 카테고리가 떨어져 나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예. 소비 패턴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일들도 2차, 그러니까 이번에 네이버가 미국에서 포시마크를 인수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국에서 아마존이랑 해보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C2C 같은 플랫폼들은 버티컬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당근마켓을 당근마켓과 중국 쿠팡이 거래. 경쟁하는 것도 이쪽은 버티컬 마켓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2차 대전의 초입 단계에 있다라는 분석들이 전문가분한테 좀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쿠팡에는 없고 쿠팡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영역.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편집샵처럼 여기 가면 좀 힙해. 예. 뭐 이런 거 무신사에 요즘 뜨는 게 뭘까? 예. 언더스탠딩 입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쿠팡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 거기 가서 검색을 안 해요, 아예. 아, 옷을 살 때는 여기, 화장품을 살 때는 여기. 이래야 되겠다. 이제 무신사에서 이렇게 랭킹 보고 쿠팡에 얼마인지 한번 보고. 그게 가장 걱정이죠. 그러니까 어. 버티컬 마켓에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할 수는 있겠으나 네. 많이 팔리는 건 상위 10개는 대부분 그때그때 변하겠지만 있고 예. 그걸 쿠팡에 갖다 똑같이 떼어다 팔면 못 짜겠노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죠. 그게 종합 커머스와 버티컬의 경쟁 구도가 그렇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귀찮아서 그냥 사는 사람과 조금 더 해보는 사람과 누가 하여튼 경쟁은 계속 할수록 저희 소비자들은 좋습니다. 예. 쿠팡 단독 드리블만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쓱닷컴도 힘 좀 내십시오. 쓱닷컴이 좀 네.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3파전을 항상 원합니다. 예. 네. 자, 권순우 팀장님. 야, 모든 분야에 깊이가 있어요. 재밌네요. 쿠팡 얘기. 저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그건 아닙니다. 겸손함을 가장하고 계신 권순우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